이 책에 마구라는 게 나와요. 마구. 당신의 마구는 뭘까요? 나의 마구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마구가 뭘 것 같아요? 마법 구호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어? 비슷해요. 50점. 비슷하다고요? 네. 마법 구호? 마법 구...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마법 땡구. 도구! 도구 정답. 아, 자, 그래서 이 소녀들이 마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인공을 갖게 되는 그 마구가 뭐냐면 저의 전 직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회사를 다녔습니까? BC 카드 무슨 회사죠? 대기업. 카드 회사. 주인공의 마법 도구가 너무 흥미롭게도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동수 작가님 갑자기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평소에 꼭 공주가 되고 싶었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원 성취를 이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 머리도 이렇게 기시니까 사실 제가 왜 이걸 했냐? 우리가 지금 책 한 권씩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기로 한 책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책은 과연 무슨 책일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혹시 공주, 공주, 마법, 마법. 마법소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딱 맞췄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힌트 하나씩 주시죠. 전 노래로 짧게 짧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다 함께 손을 잡아요.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정답 H.O.T. 맞습니다. 제목이 H.O.T의 빛이죠. 빛이죠. 빛의 위로 맞나요? 맞습니다. 자축. 노래는 제가 따라 불렀는데 내가 답 맞추려고 바로 그냥 답만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답만 오케이 두고 보겠어요. 네, 헌 작가님 기대됩니다. 별책 부록에서 이 책 소개할 수 있어서 럭키비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뭐야? 럭키비키잖아요? 아 럭키비키? 럭키 행운 행운이 내게 다가오는 중 나에게 다가오는 중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오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고 즐거운 상황극으로 시작해본 별책부록에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네. 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6권의 책을 소개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권씩 선택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작가님부터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마법소녀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 전혀 내가 접하지 않을 만한 책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읽어볼까? 이 책이 좋다고 하는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볼까? 라고 하는 약간 힙합 재즈 좋아하다가 갑자기 H.O.T 노래가 좋다고? 한번 들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새로운 장르로의 도전이었는데 올바른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고 싶긴 한데 그럼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 마구라는 게 나와요. 마구. 당신의 마구는 뭘까요? 나의 마구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마구가 뭘 것 같아요? 마법 구호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비슷해요. 50점. 비슷하다고요? 네. 마법 구호? 마법 구...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마법 땡구. 도구! 도구 정답. 자, 그래서 이 소녀들이 마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인공을 갖게 되는 그 마구가 뭐냐면 저의 전 직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회사를 다녔습니까? BC 카드 무슨 회사죠? 대기업. 카드 회사. 주인공의 마법 도구가 너무 흥미롭게도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신용카드는 뭘 하는 거지? 조금만 약간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책임과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리볼빙을 썼다고 했잖아요. 내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리볼빙이라는 서비스, 내가 낸 만큼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너무 좋은 혜택이야 좋아 혜택을 받았지만 그건 불균형이죠. 내가 100원어치 썼으면 100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균형이 맞지 않았잖아요. 뒤로 미루는 대신 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 균형에 카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마구라는 게 이 극 중에서 어떨 때 구현이 되냐면 내가 마법소녀라는 걸 알아. 근데 나의 마구가 뭔지 몰라.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그게 뾰로로로로 하면서 내 마구가 딱 나와요. 우리 주인공의 마구는
나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그 정신과도 같은 내 중심과도 같은 게 신용카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나의 마구가 된다. 각자 어떤 물건일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펜이 있어요. 펜. 펜 탁 꺼내면 탁. 그렇지. 펜을 통해서 어떤 마법을? 마법 행운. 긍정을 주는. 누군가에게 긍정을 주는. 음. 딱 펜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딱. 노트에다 데스노트처럼. 팍 쓰는. 럭키노트. 근데 럭키노트인 거지. 좋네요. 그죠? 아주 좋았어요. 그럼 저는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좋다. 카메라를 어떤 초능력? 초능력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내가 일단 카메라를 찍어놓고 네. 설명하겠다. 시간을 되돌리는 기계로 쓰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그때 시점으로 돌린다. 약간 음. 이런 그런 걸로 하겠다.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예. 네. 아, 이 장면 너무 좋다. 음. 내 마음을 울렸다. 쏟았다 한번.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이 한강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예언의 마법 소녀가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나를 구해준 마법 소녀가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가 되게 꼬였어. 뭔가 되게 꼬여서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엄청 처음에 실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켜줘야 할 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 소녀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처음에는 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이 너가 나의 사람이야, 나의 운명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제일 중요했어. 그 앞뒤 서사를 딱 알게 되면 한번 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작품을 꿰뚫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균형과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능력자들은 예를 들면 내가 공간에 뭐 마법 소녀야 그러면 내 공간을 마음대로 써. 공간 움직여가고 비행기도 갔다가 막 자기 자유자재로 써. 근데 이 주인공은 달라요. 뭐냐면 이 주인공은 신용카드 4개를 썼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른 애들은 대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막 써. 근데 이 주인공만은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 주인공만의 능력을 쓰면 그거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가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게 또 중요하고. 중요한 장치군요. 얘기하고 싶다. 스파이더맨의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그걸 연결해 보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능력은 엄밀히 말해서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나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법소녀 그다음 뭐예요? 은퇴하려고 합니다. 은퇴합니다. 은퇴합니다. 왜? 난 이제 마법이 필요하지 않아. 나 이 능력을 쓰지 않겠어. 그죠. 어차피 마법을 써도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 대가 내가 현실에서 치르겠어. 라고 하는. 어차피 빌린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 책에서는 기후 위기도 되게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 위기에서의 균형은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자,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아프죠.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가워지죠. 엄청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한파가 오고 50년 만에 폭우가 오는 거예요.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이만큼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이런 힘의 균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균형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매개로 했다는 게 너무 창의적이지 않나요?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너무나 현실적인 매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매개랑 우리 삶과 되게 멀어 보이는 기후 위기라는 소재를 엮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해. 제목 자체가 스포인 거죠. 나 이제 은퇴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마법 소년을 후반부에 은퇴하기로 합니다. 작심하고 은퇴를 결심한 주인공에게 아로하는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해줬던 그 아로하는 너 은퇴 후 계획이 뭐야? 라고 물어요.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계획이라니 갑자기 내가 아주 늙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웃었다. 계획이랄 것도 없었다. 돈을 열심히 모은다. 왕창 모은다. 물론 PC방 알바 따위로는 왕창 모으기 어렵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죽자 사자 한번 모아본다. 모아서 빚을 갚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마법소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꿈꿨고 마법소녀보다 더 간절히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되기 위한 공부. 그러면서 한마디로 주인공은 사실 어렸을 적부터
내 꿈은 변한 적이 하나도 없어. 어. 그게 될 거야. 그게 과연 무엇일까? 는 비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지?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요. 특히 많이 들은 시점이 있어요. 약간 방황하고 이럴 때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길잡이 혹은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딱 이렇게 뭔가 출퇴근할 때 좀 그런 책 보거든요. 약간 좀 가볍게 읽으면서도 출퇴근할 때 계속 몽상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판타지물이 사실 우리를 어디로든 이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보다 좀 더 상상을 많이 하게 돼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음 화 마법소녀 복직합니다가 또 나왔거든요. 그 책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접니다. 네. 저는 빛의 위로라는 책을 읽고서 왜 추천을 하는지 가져왔어요. 제가 저번에 표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표지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빛의 위로. 그러니까 제목부터 봐야 돼요. 또 화가들은 평생 빛을 탐구하거든. 아, 렘브란트 빛의 화가. 화가들은 사실은 빛을 그리는 화가들이에요. 렘브란트, 모네 다 빛을 쫓는 거. 딱 보는 순간 두 명의 화가가 떠올랐어요. 클로드 모네, 수련이라고 하잖아요. 알죠. 그죠? 근데 왜 빛하면 인상주의 모네냐? 인상주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포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모네는 눈이 좋았어요. 평생 그 빛을 관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픔이 있었냐? 10대 때 만났던 까미우란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32살에 첫째 아들도 병으로 모네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 재혼했는데 재혼한 알리스라는 여성도 또 병으로 먼저 떠난 거예요. 사실은 잘 안 알려졌지만 왜 모네는 수련과 빛을 그렸을까? 그 아픔 속에서 잔잔하게 호숫가에 떠있는 수련과 그걸 비추는 하늘의 빛, 그걸 그리면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대요. 모네에게 그림은 빛이자 위로였던 거야.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목이 빛의 위로잖아요. 저는 뭔가 딱 보자마자 이 작가님 뭔가 그림을 좀 아시는 것 같다. 왜? 왜냐면 어떤 일이죠?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 초현실주의 작가잖아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 빛의 제국이란 그림이 있어요. 하늘은 낮인데 구름이 떠 있는데 집은 또 밤이에요. 밑에는. 그림 보시면 딱 상상이 될 거예요. 하늘은 낮은 것 같은데 하단을 보면 어둡죠. 이거. 네. 초현실이 뭐냐? 현실을 초월한 거예요. 상상력이 자극되고. 그러네. 그죠?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게 이 르네 마그리트의 힘이에요. 대박인 문제 아세요? 진짜 몰랐어요. 이 작가님의 전작 제목이 뭔지 알아요?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이에요. 아예 진짜, 진짜 몰랐어. 책에 녹아 있구나 그 마음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든요. 소설 속에 회색지대가 나와요. 주인공 이름이 윤슬인데 윤슬이 그 회색지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해요. 몸은 응급실에 있는데 임사 상태인 거죠. 그죠? 죽음과 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 물이에요. 계속 비가 와.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윤순인가 보네. 맞아, 그것도 연결돼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윤슬이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읽어드릴게요.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한다.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는 삼도천 혹은 황천을 건넌다고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건너가야 하는 5가지의 강이 있죠.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소를 타고 바이타르나 강을 건넌다고 믿습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150개의 소수민족의 토속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네. 자, 이것과 관련된 그림이 또 있죠. 이 작가가 쓴 표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어둠 사이로 바위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섬의 중앙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안에 한 발짝이라도 걸음을 내디디면 숲의 그림자에게 잡아먹혀 영영 돌아 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라는 표현했거든요. 제가 이 표현 읽자마자 이 작가님 이 그림 봤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그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놀드 베클린의 죽음의 섬. 뭔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를 묘사한 거야.
이 그림 속에 배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그 지나가는 길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처럼 보여요. 중요한 섬인 거죠. 자세히 보면은 어두운 물 속에 거대한 바위가 떠 있죠. 그곳을 향해 작은 배가 한 척이 다가가요. 그리고 배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인물과 관처럼 보이는 물체가 실려 있어요. 아 이거 관이네. 그죠? 아. 섬 중앙에 아까 책 표현처럼 사이프러스 나무가 우뚝 솟아 있죠. 그럼 저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추측하기로 그리스 신화의 카론이에요. 카론이 뭐냐?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실어서 스틱스 강이나 아케론 강을 건너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두운 물 역시 신화 속의 강을 상징하는 거죠. 이 작가님의 표현을 볼 때마다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고 소설을 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시각적인 레퍼런스가 엄청 많은 소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의 후반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임사체험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주인공은 회색지대에서 만났던 남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에서의 그 인물들을 여러 명 만나는데 정말 중요한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해. 전시회에 갑니다. 전시회에서 어떤 그림을 보고 본능적으로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떠오르는 흐릿한 거야.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하는 거야. 누군지는 안 떠오르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떠오른 거야.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그 그림 앞에 서서 그림을 하염없이 쳐다봐요. 그 모습을 본 큐레이터가 윤슬에게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저 소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찾아온 죽음의 신이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죠. 죽음의 신마저도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 주인공한테서 어떤 강렬한 데자부가 일어나면서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라요. 여기서 주인공이 본 그림이 화가 이름만 나와요. 앙리 레오폴드 레비. 화가의 그림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딱 뭘 떠올렸냐? 아, 레오폴드 레비의 이 그림이구나. 근데 이 화가를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 그 그림을 제가 또 보여드리는 거죠. 앙리 레오폴드 레비. 제목이 젊은 여성과 죽음이에요. 1900년 작품이에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그 모든 것이 교차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림 속에 젊은 여성이 죽음의 천사에게 안겨 있죠. 여성이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신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신마저 슬퍼. 근데 옆에 사랑했던 남자가 데려가지 말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딱 소설을 읽고 나서 끝날 때 묘사가 돼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소설을 읽으시면 왜 이 그림을 보고 마지막에 주인공 윤슬이 사후세계로 가기 전에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왜 한 남자를 떠올렸는지 이 그림을 딱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마지막에 윤슬은 왜 이 그림을 언급했을까? 이걸 알고 보시면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그림들 한번 보시고 소설 읽어보세요. 훨씬 더 풍부하게 볼 겁니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베클린의 그림에서도 가지 말라고 애원 남자가 있고 계속 남자가 있잖아요. 이 윤슬이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을 때, 회색지대에 있을 때 특이한 인물이 나와요. 한 남자는 자꾸 걔를 구해주려고 그래. 근데 되게 복잡한 게 구해주려 하면서도 뭔가 갑자기 죽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야. 아, 그 사람이? 윤슬을 살리려다가도 혼자 또 고민에 빠져요. 죽여야 되나? 그 남자가 과연 누굴까? 이게 근데 못 맞추겠더라고. 아, 미스테리로 남아요? 마지막까지 몰라요. 근데 딱 마지막 끝날 때 나와. 누구였나? 아하. 근데 그게 너무 반전이에요. 아하. 저도 막 예측을 하잖아요. 누구지? 근데 다 틀렸어. 이게 되게 이게 딱 이 궁금증을 알고 읽으셔. 이걸 말하면은 안 돼.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냐? 정확하게 있어요. 스스로가 미운 사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그림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전문성이 가미되니까 좋네요. 제가 고른 소설은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꽃님 작가의 소설인데 이 소설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화두 중에 하나가 비겁함이라는 화두 같거든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두가 취약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청소년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받고 또 용인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이어서 우리가 더 모질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더 원초적인 모습에 가까운 시기를 지나면서 비겁해지기가 쉽고 용감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 선타기를 천천히 배워오면서 인물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그 변화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일단 이 소설을 선택을 했고 남고생 2명과 여고생 2명이 관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뒤바뀌는지, 타인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되게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시거든요, 작가님.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마음은 이런 거였을까 하면서 잠깐 그 시기로 돌아가게 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 그런 무리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무리, 공부 음. 열심히 하는 무리, 공부도 안 하고 뭐 놀기만 하는 무리, 뭐 싸움 잘하는 무리, 뭐 양아치 무리 막 많잖아요.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납작하게 딱 레이블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의 친구들이 어떤 삶을 지나고 있었을까? 내가 진짜 몰랐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소설을 지났던 것 같고, 저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얼굴이 좀 떠올랐는데, 왜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 제 인생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제가 세상을 좀 쉽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품을 만한 여유가 없고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서 세상을 되게 납작하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니까 한 인간으로서 나한테 힘과 언어가 있다는 걸 별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막 하게 되고 내 언어도 막 휘두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읽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조금 덜 느리게 미워하지 않았을까? 이 소설의 화자가 행운이잖아요. 두 분은 행운의 여신이 두 분의 삶에 개입을 한다면, 그리고 개입을 했다면 그것이 언제일 것 같은지. 저는 그냥 개입을 만약에 앞으로 할 것이라면 아이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의 아이에게 그 행운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래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향하는구나. 그게 그냥 행운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지금 필요할까? 혹은 과거에 내 삶에 행운이 진짜 있었나? 라고 보면 또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뭐 내가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뭐 그냥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그 행운은 어딘가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아이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운이라고 했을 때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자기는 쓰레기를 줍는데요. 쓰레기는 남이 버린 행운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쓰레기를 보면 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운이 나한테 오게. 근데 난 이거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삶에 어떤 방향이 있고 뭐 그런 행운이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이 자연이 그걸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사실 운이잖아요. 그 운이 나한테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웃기지만 전 그래도 되게 착하게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진짜 쓰레기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행복해져. 그러면 점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계속 그냥 내 삶을 이제 선의로 채워나가는 것 맞아요. 자체가 건강한 것 같고 그리고 사는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장면은 사실 소설 후반부에 있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혼자였고 아빠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됐던 은재라는 인물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이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나서는 장면이 있는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로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뭉클해서,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성인 남성으로부터 상처받은 은재라는 인물이 완전히 타인인 또 다른 성인 남성에 의해서 어떤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소설이라는 장르를 좀 새로 바라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인물들을 담고 있지만 이거 완전히 우리 이야기구나.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타인 앞에서 비겁했지, 그리고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지, 그런 장면들, 그런 순간들을 계속 데리고 와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를 움직였던 문장 중에 하나는 전지자로서 은재의 삶을, 형수의 삶을 지켜보는 이 행운이 말하는 겁니다. 못난 어른들은 네 앞길이나 잘 챙기라고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비겁해지라는, 눈을 감으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 비겁한 어른이 된다. 그렇게 또 다른 이름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한 수많은 은재를 못 본 척하고 눈을 감으며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고 생각할 것이다. 폭력 앞에서 창문을 닫던 누군가처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해왔던 매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처럼. 나는 두 녀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그리고 나는 언제고 아직 비겁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두 녀석의 인생에 타이밍이 되고 운이 되고 행운의 여신이 되어줄 생각이다. 녀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상관없다. 이 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데요. 사람의 말이란 이렇게 별것 아니면서 동시에 대단한 것이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학대를 당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끔 네 걱정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인생 전부를 바꿔놓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로 써놓은 문장들이지만 내가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와닿는 어떤 비물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서 청소년기를 지나는 제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문장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됐든 두 분에게 좀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떠오른 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전 진짜 평범하고 정말 조용하고 누가 와서 말 안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무형의 사람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원이 48명, 50명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랬을 시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우리 남편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범한 애들한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평범한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볼게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책 읽어봐 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엄청 뭉클한 이름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혹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설마 나를 불러줄까? 그냥 이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책 읽어봐야 근데 나를 딱 불러준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알아봐 준다는 게 진짜 이렇게 힘이 큽니다. 바뀌어요 진짜. 우철 작가님은 저는 항상 이게 직업병인데 저는 화가의 말이 생각이 나요. 항상. 근데 제가 외워두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제 가슴에 박혔냐면 이 직업을 삼고 너무 슬펐던 적이 있어요. EBS라는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제 첫 방송이었고 근데 첫 방송치고 너무 규모가 큰 방송이었어요. 내 이름을 건 거예요. 도슨트 정우철의 뭐 미술극장 긴장되지. 했는데 첫 방송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긴장을 하면 말을 2번씩 하더라고. 거의 모든 문장을 2번씩 한 거예요. 근데 시청률이 또 잘 나와버린 거야. 근데 전 그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날부터 방송 나갈 때마다 SNS에 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아이디가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욕 그만하라고, 보지 말라고. 왜 욕하냐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엄마였어. 엄마가 SNS 안 하는데 아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 만드실 거야. 이게 너무 상처가 와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래서 시즌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만들겠는 거야. 또 욕할까 봐. 새벽 2시 반에 모네 강연을 만들 때였거든요. 근데 진짜 운명적이야. 인상주의라는 걸 딱 만들고 화풍이 변화하는 시점이었어요. 사조가 생기면서 엄청난 욕을 들은 거야. 막 욕을 쏟아내는 거야. 막 그림 쓰레기다 쓰레기 달렸어요. 막. 근데 모네 일기장에 뭐라 적혀 있는지 알아? 딱 한 문장 적혀 있어요. 대중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제가 그거 읽고 새벽 3시에 펑펑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진짜 이 말로 이게 이겨지더라고. 그 계속 진짜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전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누가 욕하면 맞아요. 진짜 힘들지. 전 이 말을 원래 핸드폰 배경화면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거 읽고 나갔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한마디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지나간 나의 비겁했던 순간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들이 꿈에 나온다거나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시기에만 겪게 되는 이 곤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청소년기 같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 연령대의 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아, 근데 그 비겁함이라는 말이 좀 단어가 꽂히긴 한다. 음. 그건 사실 어린 아이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부당한 것을 보고서도 지나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용감한 히어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속에.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을 울리는 책, 나의 마음을 울릴 책 한 권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선택한 책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매기면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5점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읽는 책과 문체는 다르지만 청소년 소설을 제 안에 새롭게 각인시킨 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5점을 드리고 싶고, 그 시절 내가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많은 타인들 앞으로 다시. 저도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은 일은 항상 그럴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기대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았을 때.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그랬기 때문에 5점을 주고 싶고, 한 줄 평은 이렇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나에게 필요한 마법은 뭐지? 여러 가지 마법들이 나오는데 좋다.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한번 어.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냉정하게 네. 4점 드릴 거예요. 음흠.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종종 읽다가 이 스토리가 약간은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몇몇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4점 드리고 싶었고, 나머지 너무 훌륭했어요. 재밌었고, 한 줄 평을 매기자면 제목이 빛의 위로잖아요. 반대로 어두웠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 나였다고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적인 한 줄 평.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예.